2부입니다. 잠시 후 일타경제에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정리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의 일타경제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금액이 또 조금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신데요. 오늘 오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상세 공문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자와 그다음에 신청 방법, 그다음에 신청 대상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많이들 알고 있다시피 이제는 선지급, 그러니까 1차 선지급과 2차 추가지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선지급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이신 분들은 이제 15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 그러니까 상위 10% 아니신 분들은 그대로도 15만 원,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30,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1차 때에 받게 됩니다. 1차 시기는요. 7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뀌었던 게 정부안과 바뀌었던 게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금액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죠. 야, 그러면 수도권이 어디야 정확하게? 이게 법을 보겠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본다 그러면 수도권이라고 지칭하는 거는요. 서울과 경기와 인천입니다. 이번에 공문에도 명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과 경기와 인천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일단 3만 원씩을 더 줍니다. 경기도의 농촌 지역 사시는 분들은 좀 화나겠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을 보셔야 돼요. 또 공문에 이게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5만 원을 더 주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도 농어촌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더 나와요. 경기도지만. 뭐냐?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 인구 감소 농어촌. 맞습니다. 여기는 5만 원씩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경기 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은 경기도지만은 5만 원씩 더 나옵니다. 여기는. 가평하고 연천만. 맞습니다. 그럼 양평은 뭐예요? 안 되죠. 이게 왜냐면 이게 농어촌 지역이 84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경기 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만 적혀 있거든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거기는 5만 원을 더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단 15만 원씩 이제 나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 추가 지급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추가 10만 원씩 나오는데 요 기간은 9월 22일부터 접수하기로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거는 7월 21일에 이제는 접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자기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개인별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미성년자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죠. 요거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고 싶다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7월 21일 9시부터 이제는 온라인 앱에 들어가시는데 이게 방법이 뭐 지역사랑 상품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 체크카드로 좀 나눠지잖아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앱,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신용 체크카드 많이 신청하실 텐데 카드사 홈페이지 언제부터 7월 21일 날부터 거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지급은 언제부터 되느냐?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쓰실 수 있어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나 제휴은행 영업점에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셔서 신청하시고 또 시니어분들 중에서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몸이 불편해서 이거 신청 못한다. 그리고 어려워서 신청 못한다 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번에 마련돼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나 고령자고 장애인이라서 신청 못한다. 그러면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서 찾아가서 직접 줍니다. 예, 예. 원칙은 당일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알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웬만한 분들은 지난번 코로나 때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시스템을. 네. 그런데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못 쓰죠? 맞습니다. 예, 이번에 사용 가능 업종과 사용 불가능한 업종을 공문에 정확하게 좀 적어놨는데요. 일단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안경점 되느냐? 안경점 됩니다. 미용실 되고요. 교습소 학원 되느냐? 됩니다. 약국 의원도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프랜차이즈점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맹점은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가맹점이면 가능하고요. 직영점이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알아요? 예, 민생회복 소비 쿠폰 마크가 있을 겁니다. 그 앞에. 예, 스티커를 이번에 마련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딱 보면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 예,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예. 여기에 있으면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불가능한 업종 말씀드리면은 이런 데 있습니다. 뭐 외국계 대형 매장들 있잖아요. 가구점 하면 이 땡땡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에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안 됩니다. 예. 여기는 당연히 안 되고 보험업 안 되고요. 통신요금 되는 거 안 되고요. 당연히 복권방 이런 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형 슈퍼마켓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능 업종과 불가능 업종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소비 쿠폰 돈 받는 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네. 지역사랑 상품권의 소비자 할인율이 올라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할인율도 이번에 좀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사실상 그 부담률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소비자 할인율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였는데 이제 10%로 됐고요. 비수도권은 10%에서 13%로 이제 소비자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요 무려 이제 10%에서 15%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 더 싸게, 더 저렴하게 이제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 사셔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전제품도 에너지 효율 높은 거 사면은 환급해 준다고요? 네, 이것도 이제 공문이 나왔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가전제품 에너지 1등급 이것도 한다던데 맞습니다. 이번에 최대 이제는 30만 원까지 환급이 되는 건데 이름이 정해졌어요.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으로 이제 명확한 지칭이 나왔고요. 예. 으뜸 가전 사업 이렇게 아마 요약해서 나올 겁니다. 이거는요 7월 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이제 신청을 받아요. 그 뜻은 무슨 얘기냐? 8월 초에 이제는 신청 접수를 받는데 7월 4일부터 산 거 소급 그렇죠.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공문에 나온 7월 4일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1종의 이제 가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TV, 냉장고 다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조건 1등급만 됩니다. 물론이죠. 예, 그래서 효율이 좋은 것만 되는데 다만 유선 진공 청소기는요 이게 1등급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요거는 2등급까지도 포함을 시켜주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11개의 제품을 사게 되면은 최대 30만 원까지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거 그 선착순이죠. 맞습니다. 이거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는 신청할 수 있도록 나올 텐데요. 일단 이것도 예산 한도가 있다 보니까 예. 선착순으로 받고 중요한 거 이게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이걸 그럼 나 이거 또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실 텐데 공문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또 받을 수 있다. 예, 소상공인들도 비슷한 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경험이 있어도 똑같이 신청해서 알겠어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 바꿀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빨리 사는 게 좋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보거나 공연 보거나 숙박하는데 이것도 역시 선착순이긴 하지만 할인 쿠폰이 나오죠. 맞습니다. 이것도 5대 문화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사실상 이제 쿠폰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궁금한 것이 영화 관람이거든요. 예. 영화 관람 같은 경우에는 6,000원입니다. 이거 할인 받고요.
총 4회까지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그 메리트이고 공연 예술, 미술 전시, 스포츠 시설 모두 다 사실상 이제는 좀 낮은 가격으로 예. 이제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이런 거는 내 영화 한 번 본다고 또 어디 가서 신청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되죠. 예, 자동으로 이제 결제를 했을 때 할인돼서 이제는 결제가 됩니다. 다만 이것도 총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서둘러서 맞습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소비를 더 좀 해라. 맞습니다. 가전제품도 좀 더 사시고 네. 영화나 공연도 좀 더 보시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다음 소상공인 지원체계 대출 탕감 내용도 역시 포함돼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제 타운홈 밀팅에서 어제 이제 대전에서 있었죠. 그때도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탕감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이 이제 봤을 때 좀 불합리하다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눴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마찬가지로 이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아니면은 이제 일반 국민에 대한 사실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죠. 이미 아시다시피 사실상 이제 5천만 원 이하에 대한 개인 채무에 대해서 이제는 할인이 들어가고 채무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상환 능력을 아예 상실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위소득 60% 이하인데 이런 분들은 143만 원이에요. 월소득 1인 예. 가구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은 이제 100% 이제 소각이 되는 부분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신 분들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채무 조정에 대한 부분, 탕감 부분을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 합의적인 부분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상 뭐 어려우신 분들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부터 해봅시다. 먼저 뜬 인물 장윤미 변호사 누굽니까? 저는 안철수 혁신위원장 한번 꼽아봤는데요. 일단 그 대선 국면에서 좀 한동훈 전 대표와는 약간 대비된다는 게 대단히 적극적으로 대선 운동에 나섰다. 그래서 당원들도 눈길을 좀 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향후 당권 도전과 관련해 가지고 다지기에 들어갔구나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혁신위원장 자리를 맡으면서 본인은 당권 도전은 하지 않겠다.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부상이 되는 계기가 됐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이고 독배 같은 그런 느낌의 자리를 좀 맡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눈길이 가서 한번 이번 주 꼽아봤습니다. 아니 근데 좀 아까 김재섭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 문제 짚었습니다마는 비대위가 지도부예요. 네, 비대위가 설치한 혁신위원회예요. 그렇죠. 그럼 혁신위원회는 안만 내는 거예요. 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 대표 신분으로 개혁안 5가지 발표해도 안 되는데 지금 뭐 별로 개혁적이지 않은 인사로 된 비대위가 만든 혁신위에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각에선 벌써부터 그러니까 좀 무난하면서도 통제 가능한 혁신위원장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뭔가 안을 내긴 낼 거야. 뭐 코마 상태다 뭐다 해가지고 되게 언론의 주목을 확 이끄는 이제 본인의 자기 진단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그러면 비대위의 산하 조직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인데 뭐 민주당도 혁신위가 있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은경 혁신위도 안을 내는 거고 지도부에서 수용 여부를 하는 건데 그걸 뛰어넘는 어떤 정치력을 지금까지 보여줬던 안철수 이 의원이 과연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본인의 의지는 대단히 강력하게 드러내긴 하던데 태생적인 한계는 조금 이건 있다. 송영훈 변호사가 답해 보세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 냈었잖아요. 안철수 혁신위원장 할 일이 5대 개혁안밖에 더 있어요? 자, 일단요. 저도 금주의 뜬인물로 안철수 의원을 선정해 왔는데 여야가 바뀐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순서가 두 번째가 되니까 핸디캡이 있네요. 안철수 의원이 이제 금주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금주의 뜬인물로 선정한 배경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직면해 있는 세 가지 어려운 상황을 좀 짚어보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혁신위가 가동된다고 해도 8월 중순에 전당대회를 하면 시간이 많아야 5주입니다. 예. 완성된 안을 내놓고 이것이 채택되기까지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 진행자께서도 짚어주셨고 정 변호사님도 약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권한이 부족하죠. 예. 전권을 준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고 김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서 전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권이 없는 혁신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당헌 당규상 명확한 권한이 있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 번째로 지금 안철수 혁신위원장에게 그 정도의 정치적인 힘이 있느냐 이건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본인이 당내에 계파가 없고 구주류라고 하는 과거의 친윤이라고 불리던 분들은 안철수 혁신위원장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징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시간, 권한, 힘 이 삼중고가 있는 상황에서 예.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도전적인 선택으로 본인이 그 자리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제들이 있는데 잘 헤쳐나가서 뭔가 당이 변화할 수 있는 길을 그래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긴 바라는데 할 수 있겠냐고요. 김용태의 5대 개혁안 빼고 또 있어요? 5대 개혁안이 사실 저는 완성된 형태라고 보기는 물론 않고 그렇습니다만 그 5대 개혁안을 비대위원장이니까 당대표 권한으로 제시했는데도 관철이 안 됐잖아요. 근데 비대위 산하혁신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내면 되나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요. 제가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고 저한테 혁신위원장 제안이 왔다면 저는 수락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안 해보는. 시간, 권한, 힘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봐서 예. 제가 고사하고 다른 더 유능한 분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안철수 위원장은 어쨌든 이걸 수락했으니 본인의 무슨 보관이겠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 얘기 나온 김에 아까도 거론됐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안 나간다고 그러고 김지섭, 김용태 뭐 이런 분도 안 나간다고 그러고 안철수도 안 나가고 그러면 찬탄파에 누가 대표에 나갑니까? 그러니까요. 나갈 사람 없죠.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간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아니 뭐 거의 그런 분위기라고 아까 제가 아직- 김재섭 의원이 전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들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지켜보죠. 그럼 뒤에 진인물은요, 장유미 변호사. 나경원 의원 꼽았는데요. 아니, 저는 이런 문제의식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 통과하는 걸 나는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더 아마 나경원 의원한테 아픈 거는 자당에서도 진정성 없다, 결기도 없다.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이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 해프닝 같이 보였습니다마는 김민석 후보자와 이제 좀 사담을 나눴던 모습이 이제 당원들의 심기는 좀 불편하게 했던 것 같고 또 이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뭐 동작 남매다라고 하면서 누가 나보고 웰빙이래 나는 지금 여기 밤에는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어컨 틀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비교적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이 어제도 인터뷰를 봤더니 아니 농성하면 단식하고 삭발하라는 그런 뭐 공식이라도 있냐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농성의 진정성이 어떻게 보면 의심을 받는 건 이제 당권 도전 의사를 사실상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모멘텀을 본인 정치를 위해서 활용한다라는 인상을 다시금 줬다는 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성영훈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서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졌죠. 그런데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교육부입니다. 예. 스승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논문 표절 문제가 있으면 일단 결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개도 아니고 10개 이상의 논문이 지금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표절도 아니고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다. 예. 그리고 제자의 그냥 논문도 아니고 심지어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피킬러라고 하는 논문 표절 검색 시스템으로 대조를 해보니 뭐 어떤 논문은 표절률이 52%, 어떤 논문은 43%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니까 지명 철회로 해결했거든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임명이 되고 나서 논문 표절이 드러나서 결국 13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 그게 이제 논문 표절이 교육부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된 효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기준이 설정되고 있다. 이것을 수용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게 2006년입니다. 19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니까 빨리 지명 철회를 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인이 무슨 해명은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아마 그런 해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장직에 도전을 할 때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검증이 좀 진행이 됐는데 별 문제 없이 이 마무리가 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도한 제자들의 학위 논문 내용을 본인의 논문으로 내지는 공동 저자인데 제1저자를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본인의 이름을 건 거 뭐 이런 경우들인데 의혹의 핵심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일부 아이디어만 저거 한 건지 아닌지 등등이 좀 따져져야 될 것 같죠. 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일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핵심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주에는 그 대통령 30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가장 주목받았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100일 기자회견하는 게 하나의 이제 관례처럼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눈길을 끌었던 게, 저도 이제 기자할 때는 별 문제의식을 못 느꼈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아주 특수한 그 기자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의 한 몇몇 언론사들만 특정 출입처를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기자실을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지원을 받고, 대통령실도 어떤 한계 때문에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기자들한테 열어주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원격으로 풀뿌리 언론이라고 해서 지역 언론들. 예, 지역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옥천신문 기자가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방분권 하지만 지방분권도 사실 지방의 거점 도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라서, 그럼 더 작은 규모의 뭐 읍면리 소도시는 사실상 어떤 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문제의식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확인했고, 형식 자체가 완전히 이전과는 달랐다는 점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송 변호사. 일단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지나치게 길었던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뉴스원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데에만 무려 17분이 걸렸고, 질문 3개를 답하고 나니까 45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어떤 본질적인 핵심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답변도 대단히 많긴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은 많이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입니다. 물론이죠. 그건 평가하는데요. 다만 이 질문의 구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쉬움이 많고, 저는 장 변호사님과 의견이 거의 정반대입니다. 우리 KBS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못했죠. 지상파 3사, 10대 일간지, 그리고 YTN이나 연합뉴스TV 같은 보도 전문 채널, 그리고 지방지 중에서도 이른바 이제 춘추육사라고 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매체들 기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질문을 못했습니다. 이 추첨해서 못 뽑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소속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질문이 얼마나 정제되어 있고 그 당시 상황에서 사안의 핵심을 물어봤느냐와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요. 15개의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꼭 물어야 할 질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은 사실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그 시점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라든가, 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를 직접적으로 묻는다든가, 또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갈 것인지를 정면으로 묻는 질문이라든가, 예. 또는
앞으로의 그 우리 외교의 연속성에 관해서 구체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핵심을 비껴간 질문들이 많았고 그것이 질문자 선정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결국은 기자회견의 내실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질문이 정말 전곡을 찌르는 건 없었다는 지적은 하더라고요. 그게 총평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이 메이저 언론사 이른바 중앙일간지가 질문을 하지 않아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역 언론이라고 해서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 덜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제 30일이고 허니문 기간이고 그래서 엄청 날선 뭐 그런 발언을 기자들이 자제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덜 준비가 됐을 수도 있고요. 기자들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발언 시간이 길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단답으로 하면 한 단계 더 들어가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표피만 훑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으로 그냥 기자 회견을 위한 회견 이런 부분에 이제 그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시계가 대단히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다음 날 무슨 타운홀 미팅 기사가 나오길래 충청 지역. 예, 저는 그게 기자회견의 연장선상에서 무슨 그냥 그 평가를 하는 기사인 줄 알았는데 어머 또 다른 일정이 생겼구나 이걸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대통령이 대단히 젠걸음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드렸던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우리 이제 기자단의 그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질문할 기자들 명함을 받아갖고 추첨하는 방식은 신선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채택하려면 더더욱이나 기자단들 사이에 사전 협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외교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질문부터 질문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고 추첨에 뽑힌 기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을 한다기보다 대표로서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질문부터 하는 이런 기자들의 사전 준비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자단에서 누구 손을 들었을 때 누구를 먼저 지명할지 모르는 기존의 방식에서 그러면 우리 이 질문은 꼭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아마 기자들도 이번에 본인들을 향한 언론의 평가도 들었기 때문에 주요 질문에 대한 이제 준비도 다음 기자회견 때 더 있지 않을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말씀하신 방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답하기에 어려운 질문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기자회견과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때 아마 기자회견이 있었던 주에 저희 코너에서도 장 변호사님이 그때 뜬 인물로 꼽으셨나요?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의 질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그런 그 해소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물었었는데 사실은 그런 질문들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기자단의 질문이 더 날카로워지는 그런 기자회견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기자회견 답변 가운데 가장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거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명시적으로 언급한 거. 대선 기간 동안까지만 해도 이건 조금 충분히 숙고하자라는 식의 자세였는데 오늘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는 빨리 한다. 추석 전에 가닥도 법률 통과까지도 거의 마무리 진다는 식의 의지를 밝힌 점.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약간 다소 다르게 했던 게 그 맥락상 일단 민주당 안에서는 이게 개혁 4법이라고 해서 제출이 이미 돼 있고 그리고 당권 주자 2명은 추석 전에 통과 소식을 들리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워딩은 통과가 아니라 얼개라는 표현을 일단 쓰고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로 정성호 후보자의 워딩이 있는데 검찰은 해체하는 게 아니다. 검찰은 구조를 재편하는 거고 기능을 분리하는 거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검사님들이랑 협의를 해나가겠다. 그때 민주당의 일부 아주 이제 강성 지지층들은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막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전 그 발언이 완전히 단독적으로 나왔을 것인가? 그래 보이진 않아요. 이를테면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어떤 상호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4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여지가 많다라는 여론이 민주당 안에서도 있고 그렇다면 얼개라는 거는 윤곽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얼개의 정확한 뜻을 찾아봤더니 구조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큰 틀을 한 그 정도까지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그런 의사로 좀 해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매우 명확하게 제시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말이 좋아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것을 70여 년간 기본 구조로 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확히 말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뺏는 거예요. 즉 검수완박 시즌2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 된다는 좀 그렇고 분리해야 된다. 지금은 반대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즉 검수완박 시즌2입니다. 이것을 형사사법제도의 체계 전체를 뜯어 고치는 것인데 추석 때까지 그러면 한 석 달 남짓입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을 못 받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 수가 77만 8천 건이에요. 이른바 검찰개혁의 화두가 되도록 만든 정치적인 사건들은 그중에 1%가 훨씬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를 고치는 것은 전체 국민의 삶,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고도로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이제 가장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또 전 국민에게 미칠 영향도 큰 쟁점이 맞습니다. 바로 검찰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저는 뭐 의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두 가지에 대한 해법은 제시를 해야 돼요.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경찰로 상당 부분 넘긴 이후에 실제로 수사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라는 지적에 대한 대안. 맞습니다. 또 공수처 신설하고 초기 몇 년 동안 한 일이 없다라는 비판. 네네. 여기에 대한 또 대안.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약 만들려면 이건 만들자마자 신속하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대안. 이걸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공수처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상 반쪽짜리다. 왜냐하면 검사 수가 25명밖에 안 되고 전체 청의 규모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태생적으로 처음에 출발할 때 검찰에서 엄청난 견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실화 현실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말씀 주신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 사건을 해보면 경찰은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경찰에 넘기고 그러면서 본인들도 이 내교 같은 걸 정확히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로 일단 이관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중대수사청이라고 해서 별도의 기관이 설립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검찰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있는 직제예요. 그러니까요. 영장 청구의 주체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도록 하는 헌법을 고칠 수는 없다 보니까 공소청에 영장 청구권을 준다고 하는데 영장 청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일선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얼개라는 표현이 나온 게 아닌가. 다만 수사 기소 분리라는 그 대전제가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 그걸 채워서 아마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네. 1시 32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정현정 씨.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남사진이 부근에서 남사까지 막히고요. 목천에서 천안휴게소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옥산휴게소에서 옥산까지 막히고요. 주감휴게소에서 신탄진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다음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인데요. 남양조금소에서 서종까지 천천히 가고요. 조양 부근에서 동홍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부근까지 13km가량 천천히 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부터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 1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안분기점 방면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유민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유민 변호사. 오늘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특검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예 소환장에 이제 외환죄도 적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대단히 좀 충격적으로 들었던 건 이 드론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진술, 그런 내용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동아일보 등을 통해 가지고 소개가 됐는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강력 항의를 해요. 그때 이런 워딩이 나옵니다. VIP가 북한의 발표가 나오자 박수치며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엄으로부터 불과 한 2달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외환죄로 들여다보고 있냐면, 계엄이란 건 그냥 평시에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 비상 상황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시사변에 준하는. 그럼 대한민국의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을 만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용이한 방법이 북한을 도발하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부분이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VIP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무인기를 안 보이게 하거나 대단히 고공에서 이렇게 날린 게 아니라 오히려 보이도록, 그리고 북한을 상당히 도발하는 그런 군사 거점에 일부러 보내고 소음기를 제거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게 오늘도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꼽아봤습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그거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본인이 한 말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은 그 옥천신문 기자의 질문에 답하다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지방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멘트는요, 듣기에 따라서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의지를 굉장히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가 따로 질문 기회를 얻어서 질문을 한 번 더 해요. 본인이 보기에도 부동산 관련된 정책 메시지로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질문하니까 그제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밀도라는 단어도 써요. 그런데 역시나 마지막 부분에서도 저는 메시지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는 게, 수요 규제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또 대통령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다.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 많은 것들이 있다. 또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 6억 이상을 대출받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주담대를 규제한 것은 굉장히 둔탁한 정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수요 억제책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공급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여지가 있어요. 지금 국토부 장관이 아직 지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이해합니다마는, 지명되고 또 임명되고 나면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수도권 서울 신도주택 공급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신도시를 좀 더 속도를 내겠다 이런 언급은 있었는데, 아직 다 추상적이니까 정말 구체적인 공급 대책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지적으로 말씀을 듣고, 조금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내란 외환죄 검찰 특검 조사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각 아마 지금은 점심시간 휴식 시간이 끝났나 아마 아니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대략 오늘 조사하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검의 중간 브리핑 오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좀 방대해서 추가로 소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럼 계속 한 번 불렀다 2번 불렀다가 전직 대통령을 3번 부르는 게 맞을 것인가? 수사에 또 협조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9시에 나오라고 하는데 못 나가겠다 10시, 그러다가 10분은 늦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질에 대해서 아마 항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대단히 구체적인 진술, 확보한 증거를 제시받았을 때 말문이 막힐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수사의 구속, 그러니까 신병 처리를 하는 건요, 구속해서 기소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전 단계로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아주 집중적으로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혐의도 많고 더더군다나 그 범죄의 혐의가 법정형이 높다. 외환죄도 사형무기 이 정도로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증거인멸의 동인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런 걸 종합하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루 21시간 조사받고 5일 뒤에 바로 신병 확보 들어갔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4일 뒤인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 저는 시간이 지체되지 않을 겁니다. 조은석 특검은 더더군다나 상당히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부분까지 종합하면 아마 신병 처리에 곧 나서지 않을까.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뭐 그 검찰의 수사 관행도 다들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밑에 사람들 먼저 쫙 부르고 맞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두머리를 부르는데 조은석 특검은 한덕수 총리도 부르고 뭐 이주호 부총리도 부르고 그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다 부르고 뭐 계속 하긴 합니다만은 제일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딱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건 뭐예요? 그 조은석 특검의 생각은 그런 걸로 보여요. 나무에 밑둥을 찍으면 그래서 나무가 넘어가면은 가지나 열매는 저절로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있어서도 피의자나 일반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야 수사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렇죠. 것으로 보여요. 그것이 조은석 특검이 과거에도 가지고 있었던 수사 스타일이라고도 전해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상당히 이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상하게 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그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어내고 예. 서명했다가 다시 없앴다. 그렇죠. 라고 전해지고 있는 혐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구속영장이 나올 텐데 전직 대통령은 신분이 확실하고 적어도 도주의 우려는 없어요.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부각해야 수사 주체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어내고 서명했다가 없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자체로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증거 위조 교사에 해당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다시 없앴다는 부분에서 이제 증거 인멸 교사 이런 부분에도 해당할 수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특검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법률가로서는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 예. 있어요. 두 분 다 아무튼 신병 확보 노력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럴 것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같고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이 계속해서 뭐 특정 문건을 나는 뭐 제대로 본 적이 없다거나 와서 보니 뒷주머니에 있었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CCTV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다 있었고 그거를 누군 챙기고 읽어보고 하는 모습이 CCTV에 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완전히 나왔고요. 한덕수 총리가 제일 대표적이에요. 네. 아니 나는 이상민 장관하고. 예, 전혀 몰랐는데 뭐 집에 가봤더니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CCTV는 다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실을 갔다 왔더니 서류를 들고 나왔다는 거 네. 아닙니까? 문건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도요. 헌재 재판 때 그렇게 증언을 해요. 본인이 이 문건을 누구누구한테 줬냐라고 이야기를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한테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덕수 총리 못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데 저는 그 거짓말을 한덕수 전 총리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김용현 전 장관은 거짓말을 왜냐하면 본인도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니까 아마 사실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걸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 나 안 받았다 몰랐다 그러면서 완전히 못 받았다고 못하니까 납득되지 않게 뒷주머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뒷주머니에 누가 찔러줬나요? 그러니까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도 대단히 놀랍게 이번 주에는 또 뭐 집에 30억 원 넘게 있었네 없었네 막 이렇게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액수가 거론되지는 않고 그냥 고액이라고 했는데 30억 소리가 나왔어요? 그게 박선원 의원이 이제 30억 원이라는 취지로 32억 원 내지는 뭐 35억 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개수기가 제보도 없어서 받았고. 못 세봤다던데. 예, 깜짝 놀랄 액수라고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경태 의원도 이제 언론에서 한 30억 원이 넘는 걸로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뭐 한 수백만 원 정도로 경조사비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런 돈을 갖고 현장에 나갔던 수사관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개수기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다발 몇 개인지만 세보면 아 이거 한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그런 돈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LS백에 가득 담겨 있었고 8, 9개가 있었다는 그 진술은 가공해서 전직 장관에 대해서 굳이 지원할 아무런 동의는 없는
진술이에요. 이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상민 장관도 멀리서 봤더니 단전단수라고 돼 있었던 문건을 봤을 뿐 나한테 제시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만 그거에 상반되는 CCTV 영상이 있는 그 겁니다. 문건을 챙겨서 들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CCTV 영상에 드러나는 것을 국구 뭐 문건 같은 걸 가지고 부인하는 당시의 국무위원들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뭐 본인들이 그 당시에 워낙에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잘못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의심을 살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죠. 계엄 선포문에 대한 그 사후 서명 여부 이것부터 좀 명확하게 가려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 문제는 저희가 오늘 방송 초입에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의 혁신 문제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 5월 10일 새벽에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전대미문의 시도가 있었잖아요. 정말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때 ARS 투표에서 이걸 저지를 해주셨기에 망정이지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가 됐더라면 정말 저는 등골이 서늘합니다. 그 뒤에 대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을 깨는 시도는 반드시 더 큰 후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지점에서 명심을 해야 되고 예. 또 그 당시에 그런 그 매우 부자연스러운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했던 분들이 아직도 당에서 힘을 갖고 있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가 국민의힘의 중요한 혁신 과제다라는 점을 제가 비록 당에 속해 있지만 예. 그리고 굉장히 아픈 이야기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보니까 1시 7분에 이제 점심 식사 후 수사를 재개했다 그러니까 점심 시간도 오래 안 준 거 보면 굉장히 속도를 내는 건 분명히 그렇죠. 맞는. 12시 5분 정도에 게시가 된 것 그러니까요. 같던데요. 예.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나 그 해병대원 특검은 왜 이렇게 조은석 특검이 너무 빠른 건가요? 아니, 조은석 특검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왜냐하면 법률에 정한 수사준비 기간이 20일인데 6일밖에 안 쓰고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느라 수사준비 기간을 다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의 조건 없는 석방이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악셀러레이터를 밟기 시작하니까 계속 밟아야죠. 예. 그게 좀 이례적인 거고 저는 해병대원 그 특검 같은 경우는 결론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공수처에 그 사건이 고발된 지가 정확히 1년 10개월 되는 날입니다. 2023년 9월 5일에 고발이 됐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상당 기간 수사를 해왔고 아마도 막바지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남은 상태에서 사건이 특검으로 이관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물론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사건은 짐작되는 결론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다른 두 특검에 비해서 30일 짧게 되어 있고요. 예. 아마 오래지 않은 시점에 결론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제일 오래 걸릴 건 김건희 특검 아닐까 싶어요. 혐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너무 방대하고 김건희 특검도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했고.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 출국 금지 소식이 오늘 또 오전에 전해지기도 했고 뭐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대단히 수상쩍은 거예요. 그 당시에 대통령 부부가 막 그 젤렌스카 여사를 같이 만나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무슨 그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삼부토건 관계자들을 대동하고서 삼부토건은 7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해외 발주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대단히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냐. 시공 능력이 대한민국에서도 70인가? 그거에 불과했어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주식이 1,000원짜리 주식이 5,500원까지 5배가 폭등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얻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누가 그러면 그 가교 역할을 했는가. 권력을 누가 특정 기업에 이런 이익을 주도록 작동했는가. 이 부분이 점점으로 남아있지만 지금 이 얼개가 지금 그려져 지고 그러게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주가 조작 하나만 내도 그렇대. 그 인천 세관 그 건도 또 그렇고. 맞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예. 너무 많아요. 건드릴 게. 예,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특검 이름이 김건희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멋쟁 해병 이런 데서 3부 체크해봐. 여기에 이종호 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거론이 돼요. 왜냐하면 막 구명 로비를 하거든요. 내가 부위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받았고 그 공통점의 세 글자는 김건희입니다. 이런 도이치, 최상병, 삼부토건 여기에 다 그렇죠. 걸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만 이렇게 조사를 지체하고 그럴 계제는 아닌 것 그리고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그 내란죄나 그 해병대원에 비해서 별로 수사 진척된 게 없고, 그죠? 네. 혐의가 워낙에 많으니까요. 뭐 하나하나 살펴보겠죠. 그리고 민중리 특검이 법원장 출신이다 보니 아마도 수사 준비 기간에 어떤 것부터 수사를 착수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수사를 앞으로 진행해 나갔을 때 혐의가 입증될 만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되는가 이 두 가지를 갖고 아마 수사의 우선순위를 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시나 이 지점에서 뼈아픈 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추천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밟자 이거를 앞장서서 주장을 했다가 역시나 이른바 당정 갈등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때 원칙대로 했더라면 적어도 조기에 이런 문제가 발견되거나 시정되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대단히 아쉬움이 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한다고 하니 바로 하겠다고 그 점은 하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추경 통과 관련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얘기는 뭐 워낙 철학과 정책의 효과에 대한 판단 차이가 크니까 뭐 계속 뭐 두 번 세 번 더 토론해봐야 이미 이제 지금 지나간 얘기가 됐는데 이 대통령실이나 뭐 검찰 등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민주당이 삭감했다가 이번에 부활한 건 그래도 좀 사과 발언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과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저희가 입장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이제 삭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활시킨 부분 죄송하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왔고 그냥 이제 민주당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특활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증빙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사용했냐, 이 용도가 뭐였냐를 끊임없이 왜냐하면 유용 의혹이 상당히 제기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어떤 요구 그런 의문사항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었죠. 그래서 이소영 의원도 이제 민주당 의원도 이야기를 했듯이 민주당이 처음부터 깎았던 게 아닙니다. 특활비를 3년차 마지막에 이제 삭감을 했던 그 맥락이 있었다는 점. 다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야당에서는 왜 전 정부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다 깎고 여당 되니까 부활시키냐 그런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활비의 투명성 문제는요. 민주당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어요. 과거에 뭐 특활비가 대통령 배우자의 옷값으로 쓰였다 등등 각종의 의혹이 있어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했었잖아요.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항소를 하고 질질 끌면서 결국에는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는 바람에 2심에서는 각하가 되는 걸로 결론이 뒤집혔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 정부에 대해서만 투명성을 문제 삼는 것은 사실은 변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이 본인들이 야당일 때 그렇게 특활비에 대한 투명성의 기준을 높이 올려놨으면 이제는 그 기준에 따라야죠. 그러면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 정부에서는 특활비 영수증 증빙 1,000원짜리 하나 안 빠뜨리고 다 국민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야의 갈등 원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사실 특활비 중에는 영수증 붙일 수 없는 특활비도 있어요. 그래서 특활비가 법적으로는 이제 증빙을 안 해도 되는 명목으로 이제 내규상 뭐 안 그런 비용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그냥 있죠. 아주 단순하게 경조사비 낸 걸 어떻게 영수증을 받습니까? 이를테면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기준을 높이 올려놨으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내로남불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권에서는 특활비가 필요하니 한 달 만에 부활시키고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께서 앞뒤가 맞다고 납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1,000원 한 장까지는 어렵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은 경조사비 낸 거 영수증 받아요? 아니 그래도 경조사비 낸 기록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쌈짓돈으로 갖다 주면 그건 이제 국고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투명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고 이것은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했던 아젠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말을 지키셔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좀 그 투명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답니까? 왜냐면 제가 오늘 그 강유정 대변인 그 브리핑 내용을 네. 봤는데 특활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거의 밤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증빙을 하겠다는 취지로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증빙이 가능한 부분은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그게 전 맞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불과 7달 전에 했던 말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 가지고 되느냐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빨리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고 지금 입법 권력은 압도적인 다수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부활하면서도 또 검찰 특활비는 단서를 달았다면서요? 그렇죠. 부대 뭐 이렇게 의견해서 검찰이 개혁된 이후에 특활비를 주는 걸로.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왜 특활비 검찰한테 주냐, 뭐 민영배 의원 등이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검찰이 개혁된 후라는 건 뭐예요? 언제?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과 4대 개혁 입법이 통과된 이후에 특활비를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20초만 말씀드릴게요. 검찰 특활비는 밀행성이 유지돼야 하는 수사에 쓰라고 있는 건데 검찰의 수사권을 뺏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사를 못하게 된 뒤에 무슨 특활비를 쓰라는 건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거두절미 각설하고는 여기까지 하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은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듣고요.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